이번 시간은 끝까지 묻는다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이때가 아니었나요? 좀 빨랐어요. 네.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모르는 주제를 알 때까지 질문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끝까지 제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참여해 주셔도 좋은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사회초년생의 월급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월급 관리 분야의 경제 어르신, 일명 월신 우리 안민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 안재무라고 안민건 재테크 무엇이라는 코너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안민건 팀장님은 사이다 경제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다른 분을 섭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월급 관리 계절이 다가왔어요. 3월달 봄이고 네. 맞아요.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랑 가깝게 늘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시던 안민관 팀장님께 많은 걸 좀 질문하고 끝까지 물어서 한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오늘은 사실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제가 게스트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맞아요. 제가 그렇군요. 고정 패널은 아니었고 네.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하시다가 네. 제가 그 게스트로 참여한 이후로 제가 밀어냈죠. 그리고 제가 맞아요. 아니 그럼 완전 초창기네, 그죠? 네, 완전 굴러온 초창기. 돌이 네, 박힌 돌을 게스트로 그냥 왔다가 박혀있지도 않았나 보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없었구나,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그때도 사회초년생 뭐 월급 관리 뭐 재테크 이런 쪽으로 네. 자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네. 좀 특별하게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미팅을 하거나 뭐 미팅 이전에 네. 현금 흐름표 관련된 음.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그 파일을 작성해서 주시면 그걸 토대로 미팅을 네. 진행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제가 편하기 위함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해야 이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본인이 이걸 작성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이 자료의 주인공도 사실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득은 네. 적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돈이 사실 남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로 될지 모르겠고 이런 네. 고민들만 많아서 신청을 했다. 그래서 사실 큰 엄청난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뭐 조언도 얻고 네.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사례를 얘기 좀 재밌는 들고 게 왔습니다. 우리 안재무 시간이랑 좀 다른 느낌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라서 끝까지 묻는다 시간으로 지금 바뀌니까 갑자기 엄청 전문가스러운 느낌으로. 경제 어른 신이어서 상당히 경신이어서. 부담됩니다. 오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청취자분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예. 사실 저도 지금 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대부분 묻는 질문들이 아주 기초적이면서 좀 복잡하지 않은 질문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가끔씩 보면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구나.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뭐 대부분 다 지나갔던 과정이다 보니까 네. 월급 관리, 기초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듣는 청취자분들은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부담을 주시는군요. 근데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청취자분들이랑 제일 가까운 입장일 텐데 네. 여기 두 분은 경제에 오르신 분들이고 아니 저는 빼주세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포인트들이나 그런 게 네.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이제 상담을 많이 받고 하시면서 저는 사실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모르고 있었나라는 왜냐면 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네. 지식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저랑 미팅을 하게 되는 분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다 초등학생으로 보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상담을 해요. 일리 있는 그래야 말이에요. 제일 친절하게 쉽게 설명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 팀원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쉽게 네.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시면 네.
아무리 쉽게 한다고 해도 전문 용어들이 어려워요.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전문 강사분들이 참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대중들한테 사실 뭐 내용에 대한 핵심은 뭐 일반 강사님들보다는 어떤 그 업에 계신 분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네. 그걸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천하나마 네. 쉽게 최대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그걸 경험하고 개선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뭐 투자를 또 많이 했었다가 네. 돈도 굉장히 또 손실도 많이 봤다가 뭐 빚이 앞선 많이 과거가 생겼다가 좀 있군요. 예,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만나면 저보다 뭐 대부분의 이제 네. 초년생분들한테는 나처럼만 하지 마라. 내가 오늘 해주는 얘기는 내 경험에 네. 대한 얘기고 네. 이렇게만 안 하면 되고 사실 네. 뭐 책 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내가 이랬고 이래서 사기당했고 이래서 투자했다 돈을 벌었는데 네. 사실 번 게 아니고 잃었고 네. 이렇게 해서 빚이 생겼고 그걸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네.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 근데 사실 그 시간만 빼고 있던 돈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재테크를 지금처럼 해왔다면 네. 아니면 내가 당신같이 이런 멘토를 만났다면 나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을 것 같다라는 산 얘기를 지식이네요, 해주거든요. 진짜. 네. 이런 근데 게 이건 중요하죠. 사실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 오신 분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와닿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정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업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저도 강의 중에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네. 예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질문하셨어요. 본인께서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어머니 지인분께서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가입하셨냐 했더니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대요. 그러셨냐? 또 해서 이제 얼마짜리 가입하신 거냐 했더니 60만 원 정도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월급 수준이 지금 사회 초년생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0이나 뭐 이제 뭐 위아래로 받으실 텐데 60은 너무 큰 거 아니시냐 했더니 본인도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권유하니까 그분 믿고 그냥 가입한 건데 이 문제 있는지 봐달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네. 결혼도 하지 않으신 일반 여성분께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성격에 맞지 않는데 그냥 권유만으로 6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월 낸다는 얘기는 이거는 월급 관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신보험 누구를 위해 가입한다고 해야 육아족이죠.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종신보험은 사실 내가 없을 때 남아 있는 자녀나 부양 배우자를 가족이 위해서 있을 때.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거는 뭐 월급 대비 얼마가 나가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 사람이 그걸 알고 가입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그 재산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을 그 정도 가입한다면 사실 큰 문제 삼을 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적정한 시기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적정한 보장인지 이런 네.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생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뭐 이게 확실히 이런 거야. 그런데 네가 선택할래라는 게 아니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해야 돼라는 쪽으로 네.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제가 봐왔고 저한테 오는 고객들이 다 네,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뭐 피해 아니면 피해를 좀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조심스럽게 항상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월급 관리에 대해서 내가 좀 문제의식을 갖는다 했을 때 네. 그런 어떤 내가 가입한 상품 아니면 네. 내가 뭐 어떤 돈을 이렇게 뭐 어떻게 모으고 있냐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이 부분 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을까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어떻게 잘못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더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맞아요. 실제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네, 제 또래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환경이 다 달라요. 제가 뭐 이렇게 고객들한테 제공해서 받는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는 현금 흐름표예요. 여기에서는 수입, 뭐 월급이나 수당, 기타 소득으로 나눠서 총 월 소득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 예, 소득에서 이제 지출을 빼야 되겠죠. 지출은 뭐 고정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월세나 뭐 관리비, 통신비, 그렇죠. 뭐 용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생활비. 이게 항상 혼동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게 소비는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게 도움이 돼요.
네. 예, 제 의견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뭉뚱그려서 얼마 쓴다 하면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고정 내역들도 세분화시켜서 가져가야 네. 되는 것도 그렇고 개인 생활비도 얼마를 쓴다라고 했지만 그 내역을 파악해야 되는 게 이때 가계부가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필요하죠. 그 네. 지출 내역이. 그리고 나서 이게 파악이 되면은 이제 저축 내역, 그러니까 자산 내역이 될 수 있겠죠. 저축은 뭐 적금, 예적금, 뭐 펀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적금, 펀드, 네. 연금, 보험 이런 식으로 월납입이 되는 것들, 그리고 네. 뭐 예금이나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같이 음. 거치가 되어 있는 어느 정도 투자가 네. 되어 있는 상품들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고객들한테 정보를 받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자산 이제 총계. 내 총 자산이 그래서 얼마인가? 네. 거기에 대한 부채는 얼마인가? 그럼 이제 순자산이 나올 건데 이게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게 되게 문제인 거죠. 현금 흐름표를 받으신 다음에 사실상 나중에 재무 상태까지 알려주시는 그렇죠. 역할을 예. 하시는군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별게 없는데 왜냐면 네. 초년생들 기준으로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없는데 그렇죠. 부채는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맞아요. 학자금. 학자금 대출. 예, 학자금이죠. 네,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제 그 뭐 보증금이나, 보증금이나 이런 대출이 있을 수 네.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차. 차. 아, 차가 그렇게 많아요? 취직을 할 때 바로 네. 했으니까 얼마씩 아. 이게 참 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취직을 하면서 네. 차량을 구매했고 근데 저는 일의 특성상 구매를 했던 거고 네. 근데 뭐 이게 필요할 수 있고 근데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 상담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좀 문제고 네. 여성들은 제 보기엔 약간 백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백인가요? 저는 식비가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롱에 엄청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뭐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뭐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네. 대중화됐잖아요. 자동차라는 것들 자체가.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총 자산이지 순자산이 네. 마이너스 적자다. 네. 아 차량은 진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중에 뭐 죄송합니다만 예예. 그 기본적으로 사회 초년생이 차량 한 대를 굴리게 되면 그 본인이 받는 월급 내에서 지출이 이제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새 차 하나 사면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 또 외제차 워낙 많이 굴리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4, 5천만 원 이상 든다는 얘기인데 학자금 대출도 지금 갚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까지 이제 또 할부로 사게 되면 아, 이건 정말 이 자산 관리가 될 수가 없겠죠. 혼자 살겠다는 거죠. 네. 요즘 또 그런 식, 뭐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네. 있긴 하니까. 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큰 항목들을 결국에는 통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네. 짜잘짜게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커피를 덜 마시는 건지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블로그를 보거나 어디 뭐 SNS를 보거나 했을 때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뭐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가족한테도 그렇고 뭐 고객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네. 네. 너가 정말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운동을 끊고 네. 뭐 식비를 줄이겠어. 네. 근데 운동 끊어놓고 안 가고 식비를 쓰거든요. 네. 그럼 중복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하되 그게 꼭 필요한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네. 그게 이제 내 소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 한번 가계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계부 네. 정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피드백을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맞아요.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뭐 작은 것에는 되게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작게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큰 거에서는 나한테 너무 관대해요. 네, 사실은 뭐 운동화 하나라도 그렇고 네. 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건지 생각했을 때 네. 사실 사놓고 안 입고 안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치킨 10마리 먹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킨은 오늘 안 먹었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집중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합리화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느끼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예. 맞아요. 예. 본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식비를 안 아껴도 된다고 생각할 네. 거고 네. 어떤 분은 나는 차라리 먹는 거에 관심 없는데 차량이라도 좀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싶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를 좀 써야 되는 게 예. 가계부를 쓰고 나면 사실은 나중에 통계를 내주니까
내가 정말 어디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식비가 맞아요. 월급에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였구나.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그런 점검 활동을 통해서 네. 자신의 좀 소비 습관을 좀 고쳐나갈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음. 매일같이 먹는 거 사실 10,000원, 20,000원 식비라고 해서 사실 좀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게 10,000원, 20,000원이지만 이게 커지면 한 달 동안은 뭐 몇십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4, 1년이면 또 50만 몇 배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만 줄여나가도 벌써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무시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차량도 한 번 살 때 30만 원짜리 안 사고 뭐 중고차 뭐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좋은 차를 잘 골랐다 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또 엄청나게 자산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부채를. 네. 그래서 사실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줄이려는 노력을 좀 갖고 있느냐 그런 다짐을 하느냐 예.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주변 환경 자체가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네. 욜로 이런 얘기들도 뭐 있고 이런 어느 정도의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보상에 대한 네. 이런 인식이 너무 관대해졌거든요. 네. 뭐 이럴 바엔 이런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정도는 해도 돼.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 소확행 정도니까 뭐 이런 뭐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 요소들이 되게 네. 강한 건데 그런 인식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 말씀 맞네요. 마케팅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내 관점에서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네. 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받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 앞으로의 계획, 예, 예정된 이벤트. 삶의 나의 이벤트, 나의 그렇죠. 인생 앞으로의 주기에서. 계획은 앞으로 이제 내 좀 마스터 플랜처럼 쭉쭉쭉 어느 정도 언제 결혼을 하고 싶고 네. 어떤 예정하고 있는 것들 말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 그 예정은 당장 뭐 1, 2, 3년 안에 뭐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네. 뚜렷하게 뭘 해야 된다. 학자금을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대출금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재무 목표. 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 위에서 그럼 나는 어느 걸 목표로 잡고 네. 가장 큰 거는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는 거야. 네.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자금을 만들면 당연히 여기다 쏟을 수 있겠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거, 네. 상품에 대한 내역서나 상품에 대한 종류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잘 사실은 모르세요. 맞아요. 네. 거의 모르시죠.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험 내역을 소비에다 네. 적어놓으세요. 지출에다가.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지출인 것 같지만 네. 저축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나중에 이제 환급액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환급액이 있을 수 있고 보장을 위한 보장 자산이 또 투자이기 있고.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지출이 아니고 네. 이제 저축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하고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미팅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말씀 중에 재무 목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저도 과거에 좀 돌이켜 보면 재무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뭐 알아서 월급 받으면 나도 나중에 집 마련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 자금이 없고 내 집 마련하려 했더니 내 집 마련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목표를 잡고서 그 금액을 모아나가려고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목표를 이룬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민관님께서 상담하실 때 뭐 앞으로 닥쳐올 재무 이슈들, 재무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네. 뭐 확인해 보시고 아마 하실 텐데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결혼이 제일 목표고 그렇죠. 아기가 있으면 아기 뭐 그렇죠. 육아 비용, 언제 출산 학비. 예정 뭐 이런 거 얘기. 예.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내집 넘어가실 마련. 테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뭐 당연히 노후 자금으로 넘어갈 네. 테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네. 것들도 네.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이 파일을 드리고 네. 작성을 해주세요 하면 대부분이 공란으로 와요. 이 부분이. 재무 목표, 우선순위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생각을 맞아, 안 해본 거죠 사실은. 맞아요. 사회초년생 중에 제가 또 이런 거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례는 이분은 그나마 뭐 말씀드리겠지만 적금 통장 개설, 네. 펀드 가입 이게 앞으로 계획이에요. 그리고 예정된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사 예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였어요. 뭐 그래서 제가 갖고 왔겠죠.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공란으로 와요. 앞으로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죠. 재무 목표가 뭐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냥 그건 당연한 거 아니까 이렇게 해버리는데 네. 준비를 해야 당연한 걸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있다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거 받아볼 때마다. 맞습니다. 옛날에 저희 회계사 분이 한번 네. 팟캐스트 출연을 하셔서 네. 이제 회계사는 자기 회계를 어떻게 할까, 네. 자기 가게를 네.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거에서 회계사가 알려주는 정말 남다르게 가계부 쓰는 법. 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에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고 없고가 모든 네. 것을 바꾼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삶에 있어서 큰 목표 하나하나를 이뤄가는데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예산을 잡고 그거를 네. 위해 얼마를 투자를 하고 모으겠다라는 예산도 중요하고 또 아까 우리 말한 소비 같은 것도 네. 잘게 쪼개가지고 네. 뭐 자동차가 중요한 사람 자동차에 얼마만 쓰자 한 달에 네. 저는 또 소비 뭐 식비가 중요하면 식비는 네. 한 달에 얼마만 쓰자 이렇게 예산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예산이에요. 대부분 예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언어 얘기하는데 유희. 예산을 정해놓고 쓰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뭐 자기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이건 뭐 다이어트에 비유되는 건데 이런 네. 것들이 짤이라고 하죠.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24시간 공복을 유지했어요. 기특해서 치킨 한 마리 시켰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소한 그거 것들을 본 내가 것 같아요. 지켰기 때문에 너무 큰 것들을 차라리 이거를 다 하고 네. 소소한 것들을 다 하고 큰 거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예산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되게 초년생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예산. 근데 네. 그 예산에 대해서 사실 아직 감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비상금. 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음. 네, 뭐 당장 보통 케이스가 제가 이제 만나본 대부분이 네. 보험이나 연금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계시고 네. 뭐 펀드 이런 것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성이거든요. 네.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하면 다 은행에서 했어요. 우리는 이제 뭐 맞아요. 3대 금융사에서 네. 은행, 뭐 증권사, 보험사가 있지만 각각의 특색이 있고 지금 뭐 자본시장 통합법이 뭐 시행이 되면서 네. 어느 정도 보험사에서도 뭐 대출도 하고 펀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네. 은행에서 다 대행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활용하는 건 좋지만 네. 명확히 알긴 해야 되는데 은행이라서 보험을 드는데 적금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게 이런 혼란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예, 맞아요. 뭐 은행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 네. 거기서 세이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내가 안 당하는 것 같다는 심리적 안정감. 안당한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카드 만들고 뭐 보험 들고 연금 가입하고 펀드까지 가입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음. 예, 근데 크지 않은 게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는 선이어서 이걸 했거나 아니면 이 정도 모아서 나중에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했거나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물어보면 은행 갔는데 월급 통장 만들러 갔어요. 네. 은행원분이 이제 얘기하죠. 월급 통장 만들면 이제 뭐 적금도 돈 모으셔야 되잖아요. 적금 시작하셔야죠. 네. 금리가 뭐 1.5%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요. 그거 해야겠네요. 근데 요걸 가입하시면 우대금리 0.2%를 더 드려요. 카드를 개설하거나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연동된 카드 개설하시면 뭐 회비 10,000원인데 네. 연회비 10,000원인데 이 정도는 혜택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네. 가입하면 금리를 뭐 0.3%를 더 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연금 보험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 자리에서 저희가 전문용어 훑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른다 그러는군요.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나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었던 것들 네. 그리고 내 기준이 없는 상태다. 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것들은 사실 그 이자가 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이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에 은행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창고, 뭐 금고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돈을 그냥 맡겼다 그대로 가져오는. 맞아요. 왜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금리 뭐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부자들은 금리 1% 때문에 주거래 은행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아무리 파이가 우리가 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사실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네.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서 뭐 이자 1년에 뭐 몇천 원 받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거나 펀드를 가입해 손실이 나거나 관리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 이자보다 그 몇 년치 이자를 다 날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파악들이 지금 필요한데 우선 뭐 은행원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분명 약간 필요한 지금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다가 마무리로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은행 특성상 그 자리에서 이분을 1대1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상품에 대한 상담만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점들만 얘기하겠죠. 당연히 어쩔 수 없죠. 뭐 맞아요. 단점도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걸 모르니까 솔직히 나는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상품이 안 좋은 게 없죠. 저 항상 얘기해요. 네. 뭐 몇만 개 있지만 안 좋은 게 있겠냐. 금융권에 있는 애들 다 엘리트 애들인데 그렇죠. 그거 돈 주면서 이상한 거 만들으라고 하겠냐. 안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맞는 게 핵심적으로 네. 중요한 건데 맞아. 그거에 대한 판단을 사실 그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번호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하고 가야 되거든요. 창구에서 맞아요. 눈치 많이 보이잖아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사실 맞아요. 은행원 창구에 계신 분들도 뭐 본사에서 계속 이제 실적 압박이 들어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빨리 판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목적을 좀 생각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목적성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이렇게 팀장님처럼 상담을 뭐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본인이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재무 이슈들에 대해서 네. 차근차근 한 번씩 써보는 거죠. 그쵸. 결혼을 하려면 얼마 정도에 필요할까?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모아야지 앞으로 한 3년 뒤에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모여야겠구나. 맞아요. 네. 그럼 그 돈을 모을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할 게 은행에 갈지 상품이죠. 아니면 펀드로 갈지 네. 맞아요. 아니면 보험을 가입할지 하고서 가입하면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름표까지 달아주면 좋죠. 거기다가 이거 결혼 자금 그냥 통장 하나 가입하시면 끝내지 말고 거기 통장에다 써주셔도 되고 맞아요.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이름표를 달아도 되는데 결혼 자금 이거 깨면 나 결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통장에 이름표를 달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네. 있어요. 맞아. 돈에 뭐 이름을 지금 써라. 말씀하신 것 네. 중에 되게 핵심이 뭐냐면 네. 자꾸 은행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정작 했어요. 네. 뭐 한 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정작 뭐 지나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에 대해 듣고 싶어요. 네. 은행 가서 그 사람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번호 뽑고 기다려야 되죠. 아 쉽지 않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 이거 그때 가입했는데 모르겠어요. 알려줄 수는 있죠. 근데 너무 바쁜데 이렇게 상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그래서 저한테 오세요. 많이 우리 회사 저희 회사로 신청을 하시거나 맞아. 사실 했는데 뭔지 잘 모른다. 네. 네, 모르는 케이스들은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뭐 지인, 이제 부모님, 네. 부모님 지인, 네. 사촌, 그런 친구, 경우 많아요 진짜.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기가 되게 애매한 음. 상황. 그러니까 내 담당자가 없다는 게 네. 사실은 회사로 전화해야 되거든요. 회사로 전화하면 콜센터에서는 그분들이 또 이제 스크립트 되도록 쭈쭈쭈쭈 읽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또 궁금하신 게 있냐? 그럼 네. 본사 소속에 있는 설계사들을 또 연결을 해줘요. 네. 그럼 그 설계사들은 어때요? 무료로 가서 지금 상태만 얘기를 해주면 네. 그 월급 주나요? 안 주죠. 설계사들은 그렇죠. 영업직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킬 확률이 많다는 거죠. 네. 사실. 그러면 그게 부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은 이 상품에 대한 신뢰를 네. 잃어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관리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상품 뭐야? 근데 이 사람 만났더니 똑같은 거라도 이 사람한테 하면 수익이 더 날 것 같은 거죠. 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전문가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실수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 얘기 중에 생각난 게 그 미국의 기업가 중에 아주 유명한 네. 로버트 사노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뭐라 했냐면 그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돌리는 예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신상품 나왔다고 해서 뭐 기존 계약을 해지하시고 오셔라. 혹은 또 새로운 펀드가 나왔는데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나를 믿고 좀 갈아타셔라. 이렇게 좀 뭔가 금융이 자꾸만 우리의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돈으로 돌리게 되는데 그럼 내 돈은 사라진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라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맞아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 이게 뭔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상품이 되는 상황들이 너무 네.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주체가 본인이 돼야 된다는 건데 사실 뭐 저희가 다시 청취자 아니면 그냥 월급 관리가 필요한 사회 초년생 입장을 보면 뭐가 됐든 그냥 뭐 모으면 일단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펀드든 뭐든, 그러니까 일단 뭐 다 좋은데 뭐 이거 비교하는 것도 좋고 내 목적에 맞게 뭐 언젠가 뭐 이렇게 나눠서 예산 짜서 모으는 거 좋은데 일단 모아놓으면 뭐 뭐든 되겠지. 이게 네.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그 지양을 하는 이유가 네. 그런 건 거죠. 결국에 그렇게 목적 없이 모아도 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 수입이. 네. 그러니까 그 작은 수입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타이틀을 갖고 거기에 네. 맞는 그 예를 들어서 정말 결혼 자금은 예를 들어서 시한이 딱 있잖아요. 내가 네. 결혼할 수 있는 그 가능 기간 안에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상품은 뭔가 이게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게 있을 거고 또 네. 노후는 사실 기니까 네. 길게 갈 수 있는 거에서 최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상품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이렇게 맞습니다. 역시. 네. 네, 맞아요. 그 음.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든 네. 좋으니까라는 게 당연히 좋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저는 결혼했지만 네. 너무 좋아. 음. 결혼을 할 마음이 있어. 열심히 적금을 넣어요. 네. 결혼해야겠다. 헤어졌어. 음. 차를 산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않았던 것들에 네. 대해서 네. 목적이 없다면 적금 네. 만기했어요. 뭐 100만 원씩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1,200만 원 모았어요. 네. 해외여행 가는 거죠. 맞아요. 저 네. 말씀 저도 동의하는 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맞아요. 이끌어가니까 맞아요. 뭔가 내가 정말 결혼하려고 모았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바람에 열받아서 써버리는 그런 경우도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 시기엔 난 목적이 절대 없으니까. 결혼 안 할 거야 이제. 뭐 네. 이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맞네. 항상 우리가 제가 네. 거기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 돈이 생기면 네. 돈 쓸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돈이 생기면 꼭 돈 쓸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돈 쓸 일은 항상 있는데 네가 돈이 생긴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있어요. 그게 주위에. 맞네. 유혹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목적이 명확할 땐 그게 안 보여. 그렇죠. 근데 목적이 없어지는 순간 주위에 유혹들이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 중요하네. 근데 돈을 쓸 맞아, 수가 맞아. 있네. 그러니까 쓰는 거죠. 맞아요. 사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동안 모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보상 차원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건 용서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용서. 네,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뭐 2년, 3년, 4년 지났는데 그럼 오래 하셨네요 생활을.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럼 하셨네요. 근데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한죠. 사실 이래서 이랬는데 지금은 없고 이래서 저랬는데 다 날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아쉬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돈이 있었을 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병원처럼. 네, 뭐 좀 일찍 오셨어야죠.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저를 만나는 분들도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팟캐스트를 듣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감사하다. 맞아요. 정말 공감 없는 게 이 병원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들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자주 가고. 예방을 좀 해야 네. 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버리면 그때는 정말 수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산 관리는 수술의 단계에 가면은 이거 치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장기 사실은. 떼내야죠. 네. 너무 위험한데 이거. 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맞아요. 나보다 좀 나은 자산 관리 상담사, 나보다 좀 신뢰가는 좋은 상담사를 만나셔서 어찌됐건 좀 꾸준히 예방을 해 나가시는 게 자산 관리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또 네. 무료 교육도 많고 사회자인제에서도 그렇고 금융감독원인가 거기서도 무료 네. 자산관리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는 찾아보려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거에서 모든 바람직한 일들이 시작될 것 같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궁금해요. 뭔가 어쨌든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타겟은 사회 초년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바람직한 비율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모으는 거, 내가 이제 홀딩해 두는 건 또 어느 정도고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뭐 대출을 갚는 건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바람직한 모으는 걸 7로 하면 뭐 투자는 1로 하고 갚는 걸 2로 하세요. 뭐 쓰는 거는 그중 뭐 0.1로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을지. 왜냐면 옛날에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 처음 출연하셨을 때 그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대출을 사회초년생에 너무 많이 빨리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출 갚는 비율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뭐랄까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사실 이율이 굉장히 낮아서 일반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훨씬 뭐랄까 거의 그냥 원금 수준으로만
대출을 받는데 그걸 굳이 내가 지금 수입이 적은 상태에서 빨리 비율을 높이해서 갚을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얘기도 옛날에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사회초년생들 대부분의 대출은 학자금 대출이 많은데 네. 학자금 대출 이율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네. 거의 네. 없죠. 근데 사실 음. 사회에 나와서 내가 사회초년생인데 뭐 어떤 담보라거나 이게 아니고 신용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럼 우선 대출이 무슨 안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어. 그냥 대출이 싫으니까 100만 대출을 갚을 거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뭘 하거나 했을 때 대출을 받게 돼요. 네. 그럼 이거 0.5%짜리 뭐 1%짜리 상환하고 4%짜리 대출을 받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악순환들이 있고 맞아요. 뭐 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출이 우선 싫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1억을 가지고 아파트 뭐 집을 다 하고 이걸 나머지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요. 1억을 가지고 차를 오할부를 하는 거죠. 네. 사실 비교해 보면은 차를 현금으로 많이 넣고 네. 차 할부가 비싸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율을 조절하면은 사실 당장 그 금액이 몇 천만 원도 아니기 때문에 달달이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뭐 이거는 모른다기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왜냐면 이건 대출이고 이건 할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그거는 맞아 맞아. 구분이 그러니까 대출에 명확하게. 대한 그 다 뭐랄까, 똑같아요. 다 예, 빚이에요. 네.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효율적인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아무래도 그런 시각이 사실 부족한 거죠. 네. 시야가 넓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 그런 기회를 그렇죠. 제공하고 있어요. 음. 네, 저는 그래서 비율이 혹시 있을까요? 뭐, 비율 같은 경우는 네, 뭐 이것도 소비는 크게 몇 제가 이제 퍼센트?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건 있어요. 사실 좀 뭐 다르겠지만 100% 급여가 100%라고 봤을 때 네. 네. 40% 이하로 지출을 해라. 네. 지출. 60%는 저축을 해야 된다. 음. 저축에는 단기 저축이 있을 거고 네. 중기 자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장기 자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장 자산이 있을 거고 네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중에 월급의 그러니까 60%가 저축인데 그 중에 네. 반 그러니까 월급의 30%는 무조건 적금 30% 이상은 무조건 네. 적금 그리고 급여의 20% 정도는 미래에 대한 준비 노후 네. 자산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라 그리고 10% 5에서 10%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보장 자산 네. 이렇게 하면 60%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계획이 없고 전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제 네. 뭐라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추천해드리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은 게 제가 오늘 그 가져온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수입이 18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출 총계가 107만 원이에요. 그럼 벌써 여기서 40% 하면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반 이상을 네. 쓰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써. 내역을 봤더니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에요. 부모님 집에 사는 게 사실은 서울에서 살 수 있다. 네. 너무 사실은 축복 같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저도 맞아요.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월세를 내면서 네. 살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모았으면 네. 월세로 낸 것만 뭐 그렇죠. 한 1억 모았을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냈거든요. 사실은 뭐 오랫동안 밖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다 모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럼 쓸 건 써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 월세 30만 원, 뭐 관리비를 7만 원, 네. 통신비 8만 원, 교통비가 12만 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약간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 지출이 57만 원이에요. 벌써 고정 지출 얼마 안 쓰네요, 진짜 한 달에. 아니, 그러니까 고정비를 빼고 나서 자유로 그렇죠. 쓰는 107만 게. 원인데 그렇죠. 57만 원이니까 스케일 생활비는 50만 원이에요. 사실 180%에서 50만 원 정도 생활비 쓰는 거는 진짜 저는 그 정도는 아깝습니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사실은 엄청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 건 써라. 결정적일 때 아끼면 그게 훨씬 네.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벌써 107만 원이 날라가 버렸고 고정 지출 57만 원. 근데 이분은 아까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네. 예정된 이벤트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사 예정. 그러면은 월세 줄어들 거죠. 그렇죠. 대출로 한다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사를 회사 근처로 가요. 교통비가 12만 원에서 확 줄어들어요. 네, 뭐 5분 거리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개선할 수 있는데 우선 이분은 그 다음에 107만 원에서 저축 내역을 보면 아직 초년생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3만 원짜리 보험이 있어요. 음. 이거는 부모님이 해주신 거. 어. 실비 아니에요?
예, 실비에다 뭐 이것저것 그때 예전에 말씀 실비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네. 분명히 실비가 내 건 실비야 한데 15,000원이 넘어간다. 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3만 원도? 왜냐하면 지금은 하도 그런 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네. 지금은 뭐 설계 자체가 단독 실비만 돼요.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비를 가입하려면 하나의 상품에 그냥 실비밖에 없어요.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내가 쓴 의료비를 청구를 해서 실제 환급받는 손해, 네, 환급받는 그런 보험인데 네. 그럼 3만 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내 보험이 하나인데 근데 네. 이건 실비야.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특약으로 들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른 게 뭔지 모르고 실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보통은 주계약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에 네. 실비를 넣는 경우. 아. 자, 이 3만 원에 대해서 의심해 볼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험업에도 있어 봤으니까. 네. 어떤 보험사에서 뭐 성과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네. 뭐 건수, 네. 네. 금액 이런 걸 보는데 최소 단위가 3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한 건을 인정해 주는 거. 아. 그거 해서 비례해서 뭐 소득이 발생을 하기도 하니까 한 건에 3만 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왜? 근데 내가 실비를 하면 사실 실비는 돈이 그냥 뭐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차비하면 그게 더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안 가요. 네. 아. 네, 안 가요. 그리고 제일 귀찮은 거예요. 이거. 맞아요, 병원 갈 맞아요. 때마다 안보험 이런 거는 한 번 걸리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뭐 네. 저 병원 갔는데 이거 뭐 청구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네. 귀찮으니까 안 가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네. 왜 갈까요? 왜 갈까요가 아니고 사실 그 목적이니까 그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될까요? 나한테도 남는 게 있어요. 수수료가 가장 비싼 건 뭐죠? 종신보험이거든요. 종신보험에 실비를 하면 이분은 이건 실비야라고 네. 하면 사실은 대부분이 내역을 막 엄청 보지 않고 설명 안 해주면 모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실비야라고 하면 저는 이게 실비예요. 제가 이런 경우 실손의료비를 12만 원짜리 갖고 있는 분도 봤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종신보험이 아니고 다른 특약들이 넣어 있었는데 정작 고객은 그 실비라고 하는 거예요. 15만 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걸 실비로 알고 있는 거죠. 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인 게 사실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사나 보험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만나가지고 10,000원짜리 상품, 20,000원짜리 상품 판매해봐야 커피값밖에 안 나오는데 당연히 뭐 다른 보험을 좀 껴서라도 좀 보험료를 부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실은 그 팀장님 설명을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렇게 가입하면 사실은 내게 맞지 않는 보험을 추가로 더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껴서 네. 한 상품에 팔았거든요. 판매를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이. 네. 아이고. 예,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실비는 우리 보험 상품 계정이라는 게 많이 돼요. 그래서 네. 우리 뭐 실비 이번 달까지, 아, 비과세 맞아요. 이번 달 뭐 이런 얘기들 다 사실 화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변경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보험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네.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실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100% 환급까지 있었다고 해요. 제가 네. 이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네. 환급을 100% 내가 쓴 돈 다 해줘요. 맞아요. 공제금 예전 10,000원만 빼고. 초창기 상품은 100% 예, 10,000원, 20,000원 빼고 100% 다 해줘요. 그럼 너 100만 썼으면 100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제가 이제 업에 들어왔을 때부터는 우리가 갱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갱신보험이라고. 실비는 모든 상품이 다 갱신이에요. 네. 동일하게 가요. 예, 그래서 3년 갱신, 3년마다 보험료가 새로 책정이 돼서 더 올라가요. 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갱신이라는 건 다시 책정이 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그리고 3년마다 돈이 오르는데 100세 만기예요. 네. 이랬어요. 거기다 90% 환급을 주는 게 보통 이게 좀 오래 있었죠. 예. 그러다가 바뀐 게 지금은 1년 갱신에 15년 만기예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매년 돈이 올라가고 15년 후에 재가입이라는 뭐 물론 이제 자동으로 재가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심사를 하거나 보험료 책정이 될 때 15년 이내에 내가 뭐 암이 걸릴 확률이 아주 짙은 어떤 질병을 알았다. 그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어. 못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우려가 있죠 분명하게. 네. 왜냐 어쨌든 내가 돈을 내면 100세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네. 15년 후에 어쨌든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만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간단한 설명으로 안 좋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15년마다 재평가 받는 거나 다름없어서 네. 그때쯤 내가 사실 좀 질환을 앓기 시작했다거나 뭔가 좀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험사에서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안 좋아진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실손의료비는 사실 수수료를 많이 안 주잖아요. 그래서 뭐 금액도 낮고 설계사들한테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이건 보험사에서 적자예요. 음.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어쨌든 안 좋게 바뀌었죠. 네. 근데 과거에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되게 안 좋은 케이스, 종신보험 뭐 한 10만 원에 실비를 넣어놔서 11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불필요한 걸 내가 지금까지 냈어. 엄청난 배신감이 들어요. 네. 거기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왜냐면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비가 안 좋은 걸로 가야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줄 알고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물론 방법이 있어요. 뭐 주계약이 뭐 10만 원 종신보험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최대한 감액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험사마다 아까 말씀 정해놓은 게 최저 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만 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만 원이면 될 걸 굳이 3만 원 해야 되고 그동안 낸 것도 손해고. 그러니까 네. 그게 엄청난 보험에 대한 배신감이 들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보험업이 더 안 좋거든요. 이 재무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저도 보험이 필요한데 네. 인식이 다 안 좋아. 그니까 그게 문제인 것 저희 같아요. 인식이 안 회사에서도 좋다는 세미나를 거. 하고 많이 이런 활동을 하지만 네. 저희는 보험 세미나를 유료로 해요. 네.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네. 보험 세미나를 무료로 한다. 네. 사실 뭐 상품 판매랑 예, 잘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네. 거기서 내용만 듣고 오면 좋은데 사실 모르는 분들은 현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많이 이제 변화시키려고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저도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입할 때도 유의를 해야 되고 네.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모님이 받고 있는 그런 네. 보험을 하나 갖고 계시고 음. 여기에 이제 또 오류가 있었던 게 이제 예금, 채권, 주식 아까처럼 거치식에 대한 네. 자금을 말씀한 글 안에 주택청약 2만 원을 적어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적립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2만 원을 넣었다. 주택청약 제가 말씀을 좀 몇 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네. 청약이 뭐죠? 아파트를 신청하는 행위죠. 그렇죠. 네. 근데 주택청약 통장이라는 거는 그러면 신청할 수 있을 때 어떤 조건에 충족하거나 우대를 받을 수 있거나 네. 그 순위 내가 이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순위를 아니, 우리가 보통 1순위 하지만 네. 1순위는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네. 다 근데 있으니. 현혹되는 게 그 1순위를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1순위 되면은 거기서 랜덤으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1순위 했는데 우대 점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1순위 했는데 남들은 뭐 90점인데 난 1점이야. 그러면 될 수가 의미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점수제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주택청약 2만 원이라는 건 납입은 하고 있죠. 유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네. 잘못됐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청약을 받을 생각이라면 네. 청약 횟수가 인정이 되는 금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아닌가요? 그렇죠. 인정 금액이 10만 원.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우선 보통 주택 청약은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아요. 네. 네,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이 금액을 계속 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청약을 받을 때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득공제가 20만 원까지 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횟수 자체는 2만 원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약 저축 납입 인정 횟수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은 2만 원으로 해서 60개월 인정 기간은 5년을 하면 인정이 되는데 되고 정작 횟수. 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를 받을 때는 요거 뭐 2년 이상 내면 1순위를 받고 300만 원 있으면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1순위에서 인정 점수, 횟수가 보면은 뭐 60차월 이상. 그러면 이제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뭔가 네. 잘 알아보지 않았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네. 누적이 돼 있어요. 열에 한 9은 네. 5만 원, 2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5만 원, 2만 원, 10만 원을 네.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집에 대한 니즈가 아직 초년생이니까 없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저도 한 지금 60개월 정도 안 되게 10만 원씩 네. 낸 게 됐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분양받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초년생들은 어쨌든 분양 당첨이 돼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니까 네.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2만 원 내놓으면 나중에 60개월 10만 원씩 정작 내도 필요할 땐. 음. 필요할 때는 아니고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넣으면은 네. 언제 되겠냐 이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집사 평생 안 살 거야 하면 모르겠어요. 네. 그럼 아예 안 하면 되죠. 음. 근데 2만 원씩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 애매하다는 애매한 거죠. 거죠. 사실 2만 원도 아깝죠. 안 할 거면. 음. 네. 근데 이제 여지를 남겨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맞아요. 네. 물론 안 한 거보다는 오래 2만 원씩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이왕 해서 내가 할 맞아요. 거다라고 하면은 어. 뭐 평생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두 번 쓸 수도 네. 있고 한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뭐 20살에 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알바로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취직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음. 보통 취직을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고 는다면 한 4, 5년밖에 안 돼요. 결혼할 때까지. 그럼 결혼할 때는 다 주택을 마련을 못하는 그렇죠. 돈도 없고 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긴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보험, 뭐 보험에서는 실비 그리고 청약 여기 갖고 계신 것들은 다 우리 입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일즈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돼요. 네. 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모르고 있다. 나는 실비를 했으니까 됐어. 난 청약을 넣고 있으니까 됐어. 암보험을 넣고 있으니까 됐어. 그게 문제다. 네. 하지만 암보험이 뭐 암 걸리면 얼마 나오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네.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고 가입을 했어요. 음. 난 암보험 이거 있으니까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했는데 암이 걸렸어. 실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이 나온대요. 네. 누굴 욕해요? 그 설계사는 이미 없어요. 연락이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알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했으니까 안 돼요. 이건 뭐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해준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도 내주고 계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내가 많아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생각. 근데 그 내역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한대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보험은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죠. 위험이 증가하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근데 부모님 해준 게 뭔지 몰라. 부모님이 계속 돈을 내고 있어. 나는 확인을 안 했네. 나도 가입을 안 하고. 근데 아팠어. 찾아봤더니 이상한 거야.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 가장 착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연륜 뭐 이런 기본적으로 깔리긴 하겠지만 관심이에요. 부모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 부모님도 거의 대부분 모르신 경우 많죠. 이게 뭐 제가 10년 전에 가입하면 맞아요. 뭐. 고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게 나이가 먹어서 되는 일이었으면 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보험은 보통 20년 납 이런 걸로 보험을 많이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 55세 전에 납입을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뭐 부모님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했겠죠. 네. 근데 부모님들 연세가 60이 넘어가셨는데 물어봐요. 보험을 내고 계시대요. 왜 내고 계시겠냐? 중간 중간 해지해서. 해지해서 갈아탔거나, 네, 아니면 추가로 가입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고민되는 게 그런 거죠. 저도 사실 이해를 해요. 부모님 20만 원짜리 내주고 계시대. 네. 뭐 대충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예요? 나도 봐도 내가 상담 받으려는데 갖고 와 그럼 야 이제 네가 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 있네. 네, 이게 가장 무서워요. 괜한 얘기했다가 아, 내가 보험료 낼 수 이게 있네. 그게 문제일 수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사실 그 돈을 내고 있으면 어차피 보험은 실손의료비 빼고는 다 중복이 된다. 네. 그리고 사실 뭐 개인 정보를 받으면 내역이 어떤 건지 볼 수 있다. 내가 그럼 봐서 부족한 건 네가 해야 된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제 이제 동생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예. 아, 그런 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도 사실은 보장 내역에 대해서 짰짜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 약관이 너무 복잡하고 일단. 네. 근데 일반 개인들이 이런 거를 본인이 뭐 관리하겠다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안민관 팀장님께 이제 여쭤보듯이 뭔가 상담을 받게 되면 부족한 보장이 뭔지 좀 찾아내셔가지고 이런 거는 개인 돈을 쓰셔더라도 보장을 좀 채워 넣으셔야 되고 불필요한 보장들은 좀 이건 필요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좀 끊어내셔야 된다. 네. 이런 걸 좀 상담 받아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륜을 떠나서 관심도에 대한 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내가 저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제가 돈을 잃었어요. 투자를 했다가. 네. 그럼 무조건 파서 따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성향이시군요. 이런 자존심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뭐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엔 안 당해야 되고 이걸로 내가 이 자리에서 극복을 하겠어. 약간 이런 막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하거나 네.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어요.
그럼 거길 다시 안 봐요. 그러면 사실 자본주의에서 엄청나게 네.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네. 있죠. 당한 그래서 만큼 배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물론 뭐 우선 첫 번째 국가에서 안 하고 네. 있고 대부분 정규 과정이 없으니까 그럼 사회에 나와야 된다. 네. 사회에 나와서 누가 해요? 업체 저희 같은 업체도 사실 저희도 비영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돈을 내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네. 왜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그렇죠. 네. 아니 사실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본주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도 많이 알고 필요성도 많이 설파하지만 제가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라면 네. 내가 사실 내 일에서 빨리 성공하고 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네. 이런 부가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맞아요. 보험이나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좀 덜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서로 간에 약간 줄타기 느낌. 예. 아니 근데 네. 뭔가 보험이랑 이런 어떤 내가 액션을 해서 모으거나 아니면 뭔가 보장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다뤘다면 그런 네. 것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뭐 상황이라면은 자기 소득의 60%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들. 네. 이게 뭐 물론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에 안 되는 거는 이론을 방해하는 그 현실적인 무언가들일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대표님도 충전스쿨이라는 뭐 사이트를 통해서 네. 경제 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책에서도 충전 수업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런 행동 장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돈을 현명하게 지출이 아니라 이걸 뭐라 하죠?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서 모으는 네. 방법도 있겠지만 나를 옥죄서 네. 모으는 그런 장치들은 또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힛했던 네. 그 상품 중에 크리스마스 저축 클럽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면 어찌됐건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물을 좀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 1년 정도 지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올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려고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런 어떤 적금 상품을 가입했을 때 원래는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상품은 특이하게도 미국에서 흥행했던 상품인데 이자를 안 주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흥행하겠냐, 이게 누가 가입하겠냐, 이자도 안 주는 데 그러니까 했는데 이자도 안 주는. 이게 엄청난 흥행물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흥행을 했던 배경을 보면 이자를 안 준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라는 목적성 자금을 내가 모아나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 깨지 않게 된 거예요. 맞아요. 1년 지나면 선물을 또 왕창 사들고 아빠의 어떤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흥행했는데 아 이게 깨지 못하는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예, 깨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약이 안 되니까 어차피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대신 이자는 못 받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행동장치는 그런 게 아닌가. 가만히 보면 국민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사실 정부가 알아서 행동장치를 걸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국민연금을 뭐 본인이 내가 직접 따로 모으겠다고 한다면 거의 못 모을 거예요. 대부분 소비하느라고. 안 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얘기 중에 좀 생각난 것들이 있는데 아마 민관님께 이렇게 상담받으시는 분들께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행동장치들을 미리 설정하는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게 오늘 주제로 나왔던 예산 짜기, 결산으로 한번 점검하기, 네. 그걸 위해서 중간엔 가계부 쓰기,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자동이체를 걸어서라도 내가 모을 자금들을 성격에 맞게끔 모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행동장치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자산관리 책들 보면 네.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진짜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월세, 뭐, 네. 뭐 통신비, 뭐 교통비 그 정도를 제일 먼저 빼야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저축성 보험이라던가 적금이라던가 이렇게 네. 내가 제일 후순위로 생각했던 네. 그런 뭐랄까 미래를 위한 자금들을 그렇죠. 제일 먼저 빼고 그 다음이 필수, 그 다음이 내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네. 소비 비용 뭐 이런 식으로 빼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런 게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출 제가 말했던 이런 고정 지출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건데 사실 네. 이 순서보다는 예산을 짜놓으면 부족할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짜놓 내가 월급이 180만 원인데 180에 맞게 딱 짜놨다. 네. 그럼 부족할 일이 없으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 대부분 변동되는 게 뭐냐면 매월 납입하는 적금은 변동되지 않아요. 네. 내 생활비만 변동이 돼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어떤 납입을 해야 되는 정기적인 것들을 다 납입을 네. 해놓고 변동되는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경각심을 세워서 예산을 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내가 경각심을 갖고 돈을 모아야 되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앞만 보다 보니 내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현금으로표를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얼마 안 되는 미래나 혹은 네. 지금 상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만나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앞으로 내가 써야 될 돈. 네. 결혼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자녀를 키울 때 얼마가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키울 때 얼마나 힘을 들었고 네. 대학교 얼마나 힘들게 했고 부모님이 힘드니까 학자금 대출 받았고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네. 이런 니즈들을 깨워주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 네. 노후 자금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 고객들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한 건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객들의 상황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초년생들은 1순위 무조건 적금이에요. 네.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40% 정도 쓰고 60을 저축해야 되는데 소비가 60%가 되고 40%밖에 안 나온다. 그럼 네. 다 나머지 저축을 30%는 적금을 넣어야 되죠. 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돼야 물론 이제 보험이나 뭐 보험은 쌀 때 가입하는 게 좋고 빨리 하는 게 좋고 네. 연금도 빨리 해서 나중에 많이 받는 게 좋지만 그 자금이 늘어나는 순간보다 사실은 내가 목돈을 빨리 모아서 그리고 내가 배워서 직접적으로 어느 투자를 하는 수익이 네. 훨씬 커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간접적인 상품보다는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해야 돼요. 네. 그게 뭐 불문율이에요, 사실은. 음. 네. 어디에 올라타서 주식에 투자를 하든 어떤 기업에 올라타서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 부동산을 직접 매매를 하든 네. 뭐가 됐든 간에 본인이 직접 주관을 가지고 하지 않고 펀드를 가입해서 전 떼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네. 부의 축적에 이룬 사람 못 봤거든요.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예, 고정된 수입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펀드에 가입해서 그걸로 부를 축적하고 얻었다라는 건 전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해요. 저는 네. 그 의견에서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네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돈을 빨리 축적하거나 부를 빨리 증식하고 싶을 때는 네. 사실은 본인이 직접 뭐 주식을 공부하던 부동산을 공부하던 본인이 직접 종목을 파고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이제 역시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대개 이제 직장인분들일 거잖아요. 그쵸.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펀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증권사에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동시에 내가 좋은 펀드 매니저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나는 내 일에 집중하고 내 돈 자산 관리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대행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좋은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실력 좋은 펀드 매니저를 알아내는 게 사실 관건이잖아요. 몇 명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국내에서 사실은 그 아주 훌륭한 펀드 매니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맞습니다. 대개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분이 잘하십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이제 홍보 어떤 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천하다 보니까 이 무슨 펀드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할 방법이 인터넷이나 이런데 뭐 베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거 좀 쭉 한번 검색을 몇 번 해보시면 나름 기사들 중에 겹치는 이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 분들은 대개 이제 한 수십 년간 나름 공력을 쌓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런 분들을 좀 선택하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표는 한쪽에 네. 어느 정도 너무 기대면 안 된다. 본인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렇죠. 이런 상품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어느 정도 과정에 있어서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우선 뭐 돈을 많이 못 벌지언정 네.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덜 잃을 수 있고 네. 이제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중간에 대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금융 회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조합해서 가지고 가고 네. 어느 정도 내 자산을 증식할 때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펀드 매니저로 좋은 걸 선택하려면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면 내가 주관이 있고 알아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종합을 하면 어쨌든 저희가 단계라는 게 있다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일단은 자신의 진단을 하고 네. 자기 상황이 뭐 이런 엑셀 파일이나 네. 아니면 뭐 월급 관리 앱도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 초년생인 만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돈을 절대 모을 수 없다고 아무리 네. 부자여도. 그래서 그런 그 전에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만큼 적금을 통해서든 뭐 네. 어떤 적립형 뭐 보험 네. 상품을 통해서도 모으고 그거를 바탕으로 목돈을 조금이라도 모은 걸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네. 뭐 안전성을 좀 중시하는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아니 요새 뭐 크라우드 펀딩도 많고 직접 투자할 네. 수 있는 대체 길이 많이 투자의 넓어졌죠. 방식이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자본주의에서 본인들이 뭔가 가만히 있을 때가 오히려 손해인 상황 그런 네. 것만 겪지 않을 수 있게 맞아요.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팔로우미 통해서 해외 주식 가입했잖아요. 네. 투자를 했잖아요. 어느 날 카톡이 와서 보니까 그 배당금이 네. 0.07달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축하드립니다. 0.07달러면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해외 배당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저도 없거든요. 와, 국내 배당은 받아봤지만 유일한 그래서 이게 정말 무의미한 수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구나가 그쵸. 피부로 확 와닿는 느낌? 카톡 그렇네요. 메시지 하나로.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사실 월급을 좀 관리해야겠다. 월급이 참 좋은 재테크 수단이구나. 이런 것들을 네. 느끼게 된 모든 시작이 결국에는 네. 관심이고 좀 알아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마냥 월급이 있고 월급을 박아두면 뭐가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러면 좀 손해인 시대가 된 게 어쨌든 네. 은행이 알아서 이자를 많이 주던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월급을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손해라는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단 이 월급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진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려는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거는 뭐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글 하나 찾아보는 것들, 뭐 어느 하나에 관심을 가져서 그걸 좀 검색해, 서치해보는 것들, 네. 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온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대국민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럴 때 관심을 갖고 사건 하나만 파헤쳐봐도 네. 파생되는 것들도 많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좀 앞으로에 대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네네. 제가 오늘 좀 놀란 게 있는데 네. 그 우리 안민관 팀장님이 사실 우스갯소리도 잘하시는 분이신데 네. 오늘 이게 전문가 끝까지 묻는다 코너에 나오시니까 네. 너무 느낌이 달라지셔가지고 말도 이렇게 잘하시나 싶을 나중에 정도로. 모시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갈 끝까지 때는. 묻는다 지금 다른 코너에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마 네. 사회초년생분들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실제로 경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제가 봤을 때는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민관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박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